네, 우리나라에서 표절과 관련된 이슈가 제법 많이 있었잖아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긴 합니다. 뭐 독일도 있었고, 대만도 있었고, 미국도 있고, 뭐 많이들 있는데, 그런 이슈가 생기고 나서 어떻게 처리하느냐의 문제가 이제 또 달라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학습윤리나 이제 뭐 연구윤리, 표절과 관련된 뭐 그런 교육이 잘 되지 않았던 그런 어, 상황이었던 거죠. 지금 여기 이 영상 보시는 분들도 초중고, 대학교, 대학원 다니시면서 학습윤리나 표절이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시간을 내서 배워본 적이 있는 분들이 많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배워본 사람이 없는, 배워본 적이 없는 어른들이 많은 학교에서 어린이들이, 학생들이 어떻게 배울 수 있겠습니까? 저희도 배워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제가 이 퀴즈로 학습윤리에 대한 퀴즈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퀴즈를 통해서 공부를 하자는 거죠. 누군가가 잘 가르쳐 줄 수 없으면 문제를 계속 풀어서라도 우리가 잘 배워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퀴즈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영상을 만들어 봅니다. 자, 제목은 퀴즈로 알아보는 인공지능 시대의 학습 윤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퀴즈를 나중에 이제 링크를 통해서 여기 접속하셔가지고 퀴즈 풀어보시면 되는데 다 풀고 나면 점수가 나타납니다. 점수가 나타나고요. 점수는 여기에 100점 만점으로 제가 만들어 놨고요. 100점 만점 중에 몇 점인데 틀린 문제는 이제 피드백을 제가 다 적어 놨기 때문에 그 피드백을 한번 읽어보고 다시 와서 다시 풀어보는 거 추천드립니다. 지금 제가 시험판이라고 해놓은 것은 여러분들의 피드백을 받아서 좀 더 수정을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시험판이라고 적어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제가 여러분들 어디에 계시는지, 제가 이제 부산시 교육청 소속이어서 그 관련해서 이제 만들어 본 거라, 부산에 있는 인구들하고, 이제 학생들, 선생님들하고, 그리고 그 외 지역의 분들의 데이터를 좀 나눠볼까 싶어서 이렇게 나눠본 거고요. 그리고 대상은 이렇게 되어 있긴 한데 제가 이제 유치원생부터 사실은 배워야 되는 거가 맞기는 합니다. 근데 지금 나와 있는 문항 같은 경우에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은 조금 어려울 수는 있어요. 그래서 유치원생,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시는 선생님분들, 부모님들은 뭔가 마지막 제가 질문을 하나 더 추가해 놓은 게 피드백 남겨주세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피드백에 이 친구들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라는 피드백을 좀 남겨주시면 제가 참고해서 어린이용으로 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머지 분들, 중학생부터 성인까지는 아마 이걸로도 좀 기본적인 거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물론 대학원생과 이제 그 교수님들, 강사분들은 그리고 선생님들은 이것 이상으로 좀 아셔야 될 부분들이 있긴 합니다. 근데 선생님들이나 교수님들이 가르치시는 거가 쉽지가 않으실 거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래서 이 퀴즈를 한번 풀어본 다음에 그리고 이제 대화를 진행하시면 더 편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12개의 문제는 학습윤리와 인용, 인용, 그리고 표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학습윤리란 무엇일까요? 굉장히 뻔한 이야기, 뻔한 정답은 너무 뻔하고, 오답은 아닌 걸로 생각이 드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볼 때는, 규칙을 따르는 거 이거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들 텐데, 공부, 학습과 관련된 것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문제를 만들 때는 좀 뻔한 식으로 이제 썼습니다. 왜냐면 배우지 않고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리고 학습윤리에 관한 문장입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이렇게 OX로 찾으셔가지고 이제 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대부분 다 남의 자료를 가지고 와서 그냥 써도 될까, 안 될까,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 3번 문제는 세 가지를 골라야 되는데요.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나 작품을 만든 노력을 인정하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저작권을 인정해준다라는 개념인데 그 저작권이라는 단어 자체도
쉽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풀어서 적어봤고요. 이게 왜 중요한가라고 이제 질문했을 때 여기서 이제 이렇기 때문에 중요해, 이렇기 때문에 중요해라는 거를 고르도록 했는데 오답이 굉장히 뻔하죠. 이제 뻔한 거를 통해서 그래도 이제 맞출 수 있도록 하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고, 자, 그 선택지를 읽어보는 것만으로도 학습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네 번째, 인용이란 무엇일까? 인용은, 다른 사람이 만든 창작물이나 미디어를 내가 말을 하거나, 내가 글을 쓰거나, 내가 뭔가 작품을 만들 때 가지고 와서 활용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거를 가지고 와서 내가 충분히 그런 크레딧을 준다. 어떻게 하는 거죠? 존중한다라는 표시를 해야 되는, 그냥 마음속으로 고마워만 해서는 될 일이 아닌 거죠. 그래서 거기에 표시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나올 겁니다. 그래서 학교 과제를 쓸 때 이런 것들 중에서는 표시를 해야 되는가 안 해야 되는가 고민이 될 텐데 이런 거는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라는 거를 여기서 이제 선택을 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자, 그리고 6번 문제는 세 개를 골라야 되는데요. 표절이 무엇인지 라는 걸 골라야 되면 역시 뻔한 게 답이 이제 답이 아닌 걸로 이제 제가 만들어 두긴 했습니다. 왜? 뻔한 거지만 선택지를 다 읽어보면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7번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너무 이제 좀 초등학생 도덕 문제 같은 느낌이 들죠. 그런데 이런 뻔한 사실을 우리가 너무 쉽게 지나쳐 버리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8번 문제를 보시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엄격하게 따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학생이 표절을 했을 때는 일단 선생님하고 이제 상담을 진행을 하는 거죠. 왜 그랬니? 뭐 어떻게 하다 그랬니?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정말 실수로 그랬으면은 찾아서 다시 적어야 되기도 합니다만 실수라고 해서 넘어가는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몰랐는데요라고 했을 때 그게 몰랐으니까 뭐 다음에 잘해 이게 아니라 그게 표절인지를 모르고서 표절을 했을 때도 표절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잘못하면 그거를 이제 인식시키기 위해서 제가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9번 같은 경우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죠. 실수로 그 표절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10번 같은 경우는 이제 인용을 해야 되는 건 아는데 그러면은 뭘 가지고 와서 표시를 해야 될까? 이것도 사실은 가르쳐 주시는 분들마다 다를 수가 있는데 대학원에서 논문을 쓸 때 인용할 때 포함해야 되는 그런 정보들이 뭐라고 해야 되죠? 약속이 정해져 있어요. 학회마다 약속이 있는데, 초중고 같은 경우는 그걸 다 따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너무 복잡하니까. 그래서 이런 저작물들이 제가 과제에서 내가 가지고 왔을 때, 그 중에서 어떤 것들은 최소한 내가 말을 해야 될까를 고민을 한번 해보라는 의미에서 10번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11번 문제는 방탄의 랩몬 친구 있죠. RM. 그 친구를 데리고 간 거죠. 그래서 그 친구가 이런 말을, 하기는 했는데, 연설할 때 어디선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출판연도 책 이거는, 가상으로 제가 한번 적어봤습니다. 친구들, 이제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오려니까 이제 쉽지가 않아서 아이들이 문제 풀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심플하게 한다고 제가 그냥 만들어 본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직접 인용은 어떻게 하는 게 직접 인용인가? 그리고 간접 인용은 무엇인가? 직접 인용과 간접 인용을 하는 거는 표절을 하지 않는 되게 중요한 스킬인 거죠. 그래서 이거를 하는 방법을 배워야 되는데, 그 수업 시간에, 국어 시간에만 할 일이 아니라 수업 시간에 다 다루어 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간접 인용을 할 때, 이렇게 이 사람이 이런 말을 여기서 했어라고만 하는 게 아니라, 문화는 가장 강력한 힘이다라는 문구를 그대로 쓰고 싶으면 직접 인용을 하는 거고요. 이 문장을 좀 바꿔서 순서를 바꾸거나 해서 문화가 다른 요소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진다고 하더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문장을 바꿔줘야 되는 거죠. 그게 간접 인용이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한번 풀어보도록 했습니다. 자, 그리고 표절을 확인하는 방법은 사람의 눈으로만 하기는 이제 좀 쉽지가 않기 때문에 검사기를 활용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전해주고 싶어서 12번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두 개 문제는 인공지능 서비스가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면서 표절이라든지 학습윤리의 문제가 더 심각해진 것도 사실이죠. 그래서 인공지능 사용에 관한 기초적인 질문 두 가지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13번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 서비스에서 응답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쓰는 질문을 프롬프트라고 한다라는 그 지식을 하나 던져주고요.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검색을 할 때는 우리가 검색어라는 거를 쓰지 않습니까? 근데 인공지능 서비스에서는 검색어가 아니라 프롬프트라는 말을 쓰고 있는 거죠. 프롬프트에 대한 설명을 여기서 이렇게 이제 제가 여러 가지 그 상황을 주고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우리가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한 굉장히 기초적이기 때문에 이거 이상 좀 하셔야 될 필요가 있죠. 적어봤습니다. 자, 14번 같은 경우는 주의할 점이라고 해서 약간 윤리적인 거나 뭐 태도라든지 법적인 문제를 살짝 이제 조금 언급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출발을 해서 친구들과 학생들과 인공지능 서비스에 대한 윤리 이야기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15번 같은 경우에 소감이나 의견을 남겨주세요. 여기다가 적어주시면 제가 이 퀴즈를 좀 더 업그레이드 하거나 꼬맹이들을 위한 또 새로운 퀴즈를 만들어 보거나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학습윤리를 퀴즈로 풀어보는 그 퀴즈 설명드렸습니다. 이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거 끝나고 나시면 퀴즈 풀고 나시면은 어떻게? 자동 채점 되는 거죠. 자동 채점 잘 결과 보시고요. 그리고 나서 피드백 확인하시고 만약에 선생님이나 교수님 같은 경우는 이 퀴즈 풀고 나서 100점 받은 스크린샷을 제출하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은 선생님이나 교수님들은 따로 가르치시는 것보다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는 게 좋겠죠. 여기 있는 기초적인 내용은 이미 아는 걸로 우리가 합의를 보는 그런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쓰는 방법, 다 풀고 나서 자동 채점된 결과를 스크린샷해서 제출해라. 뭐 이렇게 하시면 되고, 학생들은 이거 여러 번 풀어서 이제 기억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잊지 말고 피드백 남겨주시고요. 지금까지 학습윤리 퀴즈에 대해서